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8월에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달 중에 여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사 대책에서 제시했던 13만 1,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입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11만 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또한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했었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는 등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자,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이슈들 우리는 잘 소화를 시키고 가을 성수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룸에셋의 신재민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재민입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1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실 때 첫 번째, 내 집이 오를 거냐? 이거 첫 번째 질문 주시고요. 두 번째, 언제 팔아야 되냐? 내릴 거냐? 이거 질문 주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여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투자해야 오를 수 있겠냐? 이 세 가지를 질문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모두 다 부합될 수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부동산 지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값은 우상향해서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폭락론자들도 있을 거고요, 뭐 폭등론자들도 있을 거지만 이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그냥 잔잔한 우상향을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 지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릴지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것은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해야겠죠. 현재는 어떤 일들이 있냐. 지금 보시면 임대차 3법이 나왔었고, 물론 시기는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임대차 3법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죠. 모든 것들이. 그런 와중에서 공급이 부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부동산 정책 신뢰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26번, 공식적으로는 26번의 정책이 나왔고 비공식적으로는 27번, 8번 정도 카운팅을 하는데 이 정책들이 전부 다 규제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것은 수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 규제책으로 누르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하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점도 또 있습니다. 8월 18일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보증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으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 부동산이지만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이게 거의 형사 고발까지도 되는, 그냥 전 국민을 범죄화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한번 파악을 해볼 거고요. 상기 신도시 사정 청약 실패 수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또한 이건 알고 계신 거죠. 가을 이사철. 가을에는 봄철 이사철도 있고 가을 이사철도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지 않은 시기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자, 모든 정권들은 정권 초기에는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중간에는 이게 잘한다 못한다 이런 판단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임기 때 레임덕이라는 것이 발현이 되는데 대부분이 발현됐습니다. 지금 누구 할 거 없이 다 발현이 됐어요. 근데 레임덕이라는 것은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이 레임덕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드라이브, 규제책이라든지 정책이 좀 약발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자, 이거 당연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자, 부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의무화다. 이것도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규제책들이 계속 약발이 안 먹히다 보니까 규제책 나왔네? 그럼 집값 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실패 수요인데 여기서 실패자를 딱 지워버리면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기 신도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세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지금 이 3가지가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강의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쯤에 다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금리 인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어디에다 보냐면 전월 대비 9조 7천억이 증가했는데 가계대출이 9조 7조가 되면서 사상 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라는 이유인데 그 중에서도 전월 대비해서 9조 7천억이 증가하는 이 가계대출을 꼽으면서 가계 때문에, 그러니까 집 때문에 이 대출이 증가했다라고 사실은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전월에 비해서 이번 달,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은 6월 기준
7월로 봤던 이 그래프인데요.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6월에 대비해서 7월에 거래량, 주택 거래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6월에 비해서 7월에 가계대출이 늘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지금 공모주 청약에 대한 몰린 수요가 있어요. 자, SD 바이오 센서라든지 카카오뱅크, HK 이노엔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공모주 청약에 지금 얼마들이 몰렸냐면 32조, 58조, 29조 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데 아직도 부분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지금 어딘가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용대출도 급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대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반은 신용대출을 낼 수 있겠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낼 수도 있겠고 주택담보대출을 뭐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로 좀 더 낼 수 있다면 더 내겠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로 대출을 만들어서 주식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해서 주택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쓰였나가 중요한데 결국은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된 거고 그중에 우리 안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니까 다른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내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물론 사업자들 경우에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내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대출을 늘려가다 보니까 주택 때문에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택이. 자,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뭐 전월에 비해서 실제로 9조 7천억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이 6조가량 증가를 했고요. 기타 대출 3조가량 증가를 했는데 여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대출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주비, 뭐 어떤 곳을 수용을 하게 되면 이주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을 한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주비를 주기도 하고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들이 다 포함이 된 것이 6조 1천억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2조 8천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가량 딱 줄어들고 3조 원가량이 남는데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 그리고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을 쫙 해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담보대출로 일어난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출 이야기를 왜 했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겠죠.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대출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리고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적금 수요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이쪽으로 넣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금리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금리와 지가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에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요는 떨어진다. 그래서 지가가 하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금리, 파란색이 금리에 대한 그래프고 검정색이 지가 지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지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같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가 지수도 같이 떨어지고 근데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가 지수는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살짝 오르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지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금리가 부동산 수요를 떨어뜨리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100%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금리가 물론 올라가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올라가거나 조절이 되게 되면 이것이 살짝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대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15억 초과가 되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예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9억 원 이하 LTV 40%만 보더라도 뭐 40%가 나오는 거죠. 근데 9억 원 초과분은 20%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80% 대출을 나왔었죠. 그러면 4억이 대출이 나오고 실투자는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5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적게 봐도 2배 이상은 올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짜리가 되었다면 9억 이하의 LTV 40% 하면 94, 36, 3억 6천. 3억 6천이 나오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20%가 나오면 2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총 3억 8천의 대출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실투자 금액이 대략 6억 2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출이 과거 5억 할 때 80% 내주는 이 4억이란 대출 금액보다 지금 10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이하 40% 보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20%를 더 떼어서 LTV를 적용했을 때는 3억 8천이라는 대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5억일 때 대출이 4억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10억인데 대출이 3억 8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갈아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상환을 했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대출이 오히려 가치는 올랐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지가가 올라서 가계대출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좀 금리를 올리기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집값 상승이 됐는데 대출 비율은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15억 넘는 것은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대출 비중이 굉장히 건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건전해진 상황인 거죠. 이 이야기는 뭐 지금 정부에서 결국은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지가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매매가가 올라간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당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슨 얘기냐. 집값이 올라서 대출 금액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라서 비율도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집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비율도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냥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대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리를 걱정할 만큼의 비투하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반환 보증보험이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세입자들 보호해줘서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림의 떡인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작 보호가 필요한 깡통정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1로 나눠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임대인이 75%를 내고 임차인이 25%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보증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임차인이 내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3법을 딱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었죠. 임대인을 어떻게 보면 구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들에게 모든 권한이나 이런 부담들을 주어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 의무화 시행이라는 것 또한 규제책으로 들어왔지만 이것도 지가나 전월세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 나 전세 안 내주고 월세로 돌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기점을 8월 18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라고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이 실패 수요가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긍정적인 이슈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4,000개의 이런 배정 물량이 있었어요. 4,000개의 배정 물량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 9만 명이 모였습니다. 9만 명이 모여서 4,000개를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28대 1 정도 되고 정말 인기 있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381.1대 1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4,000명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0명은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나머지 86,000명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실 때 이 모집 인원 4,000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9만 명, 나머지 4,000명 당첨된 사람 말고 떨어진 나머지 거의 8, 9만 명을 어디 수요로 봐야 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청약 떨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쇼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에 실거주로 아파트를 장만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전 청약의 물량에 떨어진 이 수요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 청약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이 사전 청약이 결과가 나온 것 2021년 7월 물량만 나왔습니다. 이게 4,000호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남은 게 28,000호가 남았는데 지금 첫 번째에 4,000호를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모였다면 나머지 28,000호를 모집을 할 때 이 몰리는 인원들을 적어도 20만 명 이상으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4,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9만 명이 모였다면 배수만 치더라도 5배 이상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만 명이 되는데 이것보다 절반 수요로 봤을 때도 20만 명 이상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만 명 중에 28,000호 혹은 러프하게 3만 호가 다 당첨이 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7만 명은 어떻게 됐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계속 지내면서 다음 청약을 기다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쇼크 때문에라도 이 주변 그냥 기존에 있는 주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거죠. 가을 이사철은 항상 부동산의 호황기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부터 이 전세가 혹은 월세가들이 지금 이중 가격이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중 가격이 아니고 오히려 삼중 가격이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신규로 내는 전세가는 그냥 시세대로 내놓겠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연장하는 것은 저렴합니다. 그냥 과거에 냈던 그 전월세가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5% 상환, 전월세 상한제를 이용해서 일부 상한한 일부 올려받은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또 중간에 가격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7월 5일에는 7억 3천만 원의 전세 거래가 됐는데 이틀 뒤에 똑같은 층이 10억 5천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7억대에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틀 뒤에 10억대에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뭐 다른 층도 아니고 같은 층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4일에는 동일 평형이 5억 7천에도 거래가 되었고 10억에도 또 거래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임차인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이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실거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잠깐 살다가 다시 임차를 내줘버리면 다시 이 가격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들은 상승을 부추기는 이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는 레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들이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간 임대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을 백지화를 하겠다. 또 되돌리는 거예요. 아, 그 전에 했던 거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또한 이것도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은 이 레임덕 현상 때문에라도 이 정부 정책의 파워가 좀 줄어드는 이 상황들 때문에라도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최종 정리입니다.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임대차 3법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신뢰 하락 또한 집가를 오르게 하는 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남은 8월 중에 금리 인상 빼고는 금리 인상도 뭐 집가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예고에 대한 이야기 말고 나머지 다가 매매 전월세가 급등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잘 판단하고 지금 집을 내어놓으실 분들은 오히려 내놓지 마시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고 가치 상승되는 것을 보시고 내년 돼서 또 집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또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한번 쭉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고 지금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실패 수요들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청약을 기다리는 확률이 오히려 더 적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이 수요들이 서울이든 경기든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 시장들이 어느 만큼 불장이 될지는 사실 저 또한 예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네 가지 이유들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도 이렇습니다. 서울이 너무 가득 차고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서울 원정 투자가 지금까지 수치를 판단한 이유로 역대 최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거주는 서울에서 밀려서 수도권으로 가버리고 투자자는 너무 비싸고 뭐 대출에 대한 정책 때문에라도 지방 비규제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이 오르고 그 다음 경기도가 오르고 이 주변 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불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대구라든지 이런 곳들은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들을 더 많이 늘려갈 것입니다만 그건 장기적인 뭐 공급을 늘려가겠다라고 해서 뭐 6개월 뒤에 바로 공급 뭐 5만 호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급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 현상에서는 그래도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뭐 예언이라든지 예견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파악하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파악할 때 있어서 이 과거의 경험들은 정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됐었지 이럴 때는 이렇게 됐었지 이렇게 잘 판단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측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이 가치 있는 부동산 가치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21년 하반기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슈들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죠. 그와 함께 그로 인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값이 좀 잡힐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들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 해석하는데 오늘 이슈 시그널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포인트가 확실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자,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 또 전문가님과 대표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고요. 부동산 1:1 맞춤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나에게 딱 맞는 투자 전략 담아갈 수 있는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8426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자본금은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전세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실거주, 매매를 할지 고민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요. 매매를 하게 된다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거주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닐까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자본금 3억 원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걸까요? 아, 참 이게 3억이란 돈이 사실 쉬운 돈은 아니거든요. 쉬운 돈은 아닌데 지금 서울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 정말 더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3억이란 돈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LTV, DTI, LTV 정도 4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자,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봤지만 10억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니멈으로 봐도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을 LTV 40%를 적용을 했을 때 9억은 40%가 나오고 나머지 1억은 20%가 나온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0억에 40%는 4억이 나오는 거고 9억에 40%는 3억 6천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1억에 20%가 나오게 되면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억 8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 3억 8천이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용대출 지금 DSR 적용해서 연봉까지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러프하게 봤을 때 1억을 신용대출 받았을 때도 가정을 해봤을 때는 4억 8천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대출 조장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끌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한번 보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이것도 신용도가 좋거나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4억 8천 나온다는 겁니다. 4억 8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러프하게 5억이 나온다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본인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5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들어가기에는 자본금이 부족하잖아요. 2억이나 더 필요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10억짜리를 노리는 것이 맞느냐 과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부모님 찬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찬스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덧대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럴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목표를 10억짜리를 찾지 말란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서울이라는 곳을 잘 한번 살펴보신다면
물론 10억이 넘어가고 몇십억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조금 제외된 곳, 서울 내부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은평구라든지 뭐 위쪽으로 가보면 뭐 수색 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으로 가봐도 저평가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중랑구라든지 뭐 미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은평구의 뭐 불광역, DMC역, 홍제역 이런 쪽으로도 저평가된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뭐 양재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강동 쪽으로도 조금 저평가된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무조건 대장 아파트가 있는 곳 주변에 저렴한 아파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겠죠. 이쪽이 평당 1억이 예를 들어 가고 있는데 대장 아파트가 이 바로 옆이 평당 2천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경우 말고 평당가 1억짜리를 보지 마시고 평당가 6천짜리가 대장인 이 지역을 한번 찾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평당 3천짜리라든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다면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를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가 아파트만의 부동산이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말고 예를 들어 이 돈으로 다가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다중주택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매입을 해가지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저평가된 것들이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 3억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도 가능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아파트에만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 만약에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뭐 예를 들어 호재가 조금 있는 그 지역의 주변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것 아직 충분히 있거든요. 서울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찾아보셔서 3억으로도 실거주를 하는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다중이나 다가구 이런 건물들의 시장도 조금 한번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아파트에 비해서 좀 조명을 덜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파트에만 목매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여러 가지 오히려 건물을 사는 게 더 가치 상승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정된 이런 시각을 피하시고 무조건 전월세보다 매매 내 실거주할 용도의 뭐 집 하나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월세보다는 매매하는 곳에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렸고요. 최근에 2030 세대들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서 영끌한다라는 소식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무리해서 영끌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맞춰서 적당한 물건을 찾아보는 것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지역에서 가치 상승을 노려보는 그 메리트를 한번 충분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직장 내도 좀 가깝고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물건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나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고민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2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상담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남풍리 419번지 토지에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토지 투자가 처음인데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삼성전자의 호재를 보고 토지에 과감하게 처음이지만 투자를 하셨습니다. 대표님 향후 전망 어떨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사실은 제가 좀 웬만하면 지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나 뭐 상담을 해주시는 시청자님이나 이렇게 그래서 뭐 보통 가지고 있으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는 싶은데, 자, 이 땅의 경우 지금 계약금을 걸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다.
자, 계약금을 걸고 물어보는 거는 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계약금을 띄울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계약금 걸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주시면 제가 상담 다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금부터 걸고 걱정되니까 질문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으면 사야 된다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했나요? 당연히 이때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사라고 했나요?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된 이후에 민원 해결하고 돈, 보상을 지급을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남풍리라는 곳은 사실은 여러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여러 언론들에서 삼성전자라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삼성체육시설 부지가 과거 진짜 10년 전, 20년 전부터 매입을 해놓은 곳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카더라 통신을 믿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남풍리, 이 삼성에서 삼성생명 체육시설 부지에서 무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 될지 아직 뭐 이렇다 할 보이는 게 없는데 이게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금 걸기 전에 전화 주시는 걸 더 추천한다. 두 번째는 카더라 통신 믿고 들어가다가 좀 오래 묶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필지입니다. 필지고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도로고 도로인데 지금 가운데에 어떻게 보입니까?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고 국어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맹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좋은 말만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계약금을 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성의 경우에는 호재 있습니다. 안성 발전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IC도 몇 군데 들어오고요. 고속도로도 더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철도가 뭐 부발선이라든지 경강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더 4차 국도 철도망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안성이라는 곳은 앞으로 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지가가 오르는 것은 너무 카더라 통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맹지 같은 경우에 땅을 매입하셨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화 잘 주셨고 이 전화하셔가지고 계약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전체가 안 된다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대화를 해보신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전화 주시면 제가 백업으로 상담해서 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전화 주시고 이 땅은 가지고 가시면 한 10년 정도 이상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사는 것은 좀 반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성급하게 계약한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가격이 결국에는 오를 것이냐 이에 대한 미래도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는데요. 이 매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상담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 처음 하셨던 만큼 좀 미리 상담을 주셨으면 더 좋았겠는데 일단은 해결 방안을 잘 찾아보시고요. 추후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다시 한번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 거고요. 끝번호 1357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지제역 퍼스티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언제로 봐야 할까요? 라는 문자네요. 매도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앞으로 매도 타이밍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합원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주상복합은 절대 피하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원래 주상복합이나 조합원 아파트는 오히려 정말 앙금 있는 분에게 추천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이게 좀 깨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제역 퍼스티움 아파트,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달고 조합 아파트가 지금 성황리에 건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지제 세교지구를 보실 때는 논밭이었습니다. 그냥 논밭이고 공장 몇 개 있고 이런 경우였는데 지금 현재 이 일대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위쪽에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와 거의 쌍두마차를 이룰 정도로 거의 지금 뭐 여론에서는 고덕이냐 vs 지제냐 이걸로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지제가 많이 컸습니다. 이 주변의 아파트들, 뭐 센트럴시티라든지,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제자의 과거에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지제 세교지구에 대한 뭐 지하차도 문제가 해결이 되자마자 분양하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조합원 아파트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조합원 아파트라는 것은 원래는 정말 실현되기가 너무 힘들지만 여기는 논과 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택지였지만 논과 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개발이 된 형태에서 좀 시간은 좀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치 상승이 지금 주변 일반 아파트와 똑같아지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 아파트, 지금 질문 주신 아파트고 바로 옆에 지제자의 최근에 뭐 분양 경쟁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이 아파트가 된 거고 지제역이 앞에 있죠. 그리고 대장 아파트, 센시티, 힐스테이트, 더샵 그리고 뭐 센트럴자이 1단지, 2단지 이 주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굿모닝 힐맘시티도 과거에 뭐 미분양으로 좀 고민했었지만 오히려 후분양으로 돌리면서 가치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잘 나가는 애 옆에 잘 나가는 애가 있고 잘 나가는 애 옆에 또 잘 나가는 애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조합원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행이 안 될까 봐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건물이 거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뭐 지금 매도 시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게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도 고덕과 지제가 뭐 서로 싸울 정도의 그런 쌍두마차가 될 때까지 더 가져가도 충분히 가치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이거 조금 올랐다고 지금도 뭐 거의 2배가량 이상 올랐을 거예요. 2배가량 올랐다고 이걸 지금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양도세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거의 80%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80% 가까이. 예를 들어 뭐 3억짜리가 6억이 됐는데 3억의 이득이 났더라도 2억 4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1억도 안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차익은 많이 받지만 그래서 이 80%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세금을 내면서까지 양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걸 앞으로 가지고 가시다 보면 분명히 지금 현재 뭐 레임덕 문제도 나오고 내년에 대선이 있죠. 이 대선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결국은 양도세가 폭탄이었어요.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에 엇비슷하게 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것들을 보면 세금을 다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양도세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문정부 들어서 높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금이 유리한 시기에 팔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합원 아파트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진득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이 평택을 리드하는 아파트가 될 때까지 바로 옆에 지제자이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쪽으로 지제자이를 또 떨어진 수요들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꼭 가지고 가는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의 가능성 충분히 보신 이후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7769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염창현대 1차와 역삼동 원룸형 오피스텔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주택자라서 세금이 좀 겁나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강서구 염창동과 강남구 역삼동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먼저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동네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역삼동과 염창동.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뭐 근데 좋다고 일단은 보기는 어렵겠지만. 강남 쪽이 조금 더 그렇죠.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게 맞아요. 뭐 좋다라는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얘기를 하면 당연히 역삼동이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컨텐츠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역삼동은 오피스텔이고 염창동은 지금 아파트잖아요. 특히나 어떻습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강에 대한 수요, 강에 대한 수요나 바다에 대한 이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예를 들어 역삼동에 있는 아니면 강남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는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염창동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볼 때도 이 염창동에서 지금 저평가되어서, 물론 이게 실거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호가는 더 높습니다만 이 지금 가치를 보고 팔기에는 너무 아깝다. 오히려 한강변에 한강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실제로 역삼동 같은 경우에도 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면, 오피스텔 경우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면 더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2주택을 가지고 가더라도 결국은 팔 때 양도세를 내면 되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얼마 안 나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화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그런데 그것도 안 되겠다, 정말 하나는 팔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역삼동 거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한강변에 있는 이 조망권을 확보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의도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있는 마곡도 가깝고 여의도도 가깝고 마포도 가까운 이 세 개의 직주 근접을 끼고 있는 이 염창동에, 특히 한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지고 가시는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상담 시그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신재민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마다 나타나는 미세먼지, 또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 녹지 공간, 공기의 질,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에 이 분양시장에서도 나타나면서 이 주변에 공원이나 산이 갖춰진 분양단지가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투자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둘 테니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